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이지연. 전북 전주에서 상경해 지금은 성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 인생이 꽤 단단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집을 잃고 파혼으로 사람을 잃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몽땅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을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파혼당한 여자, 설계사이면서도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잘못 본 거라면 어떡하지? 또 한 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못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밤마다 가슴 위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숨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조심스러워하며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던 그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사람, 기사 한 줄 없이 조용히 사라진 무명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은 참 이상하게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파혼, 실패한 설계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신감 하나 없이 마지못해 나간 동창 모임 자리.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 앞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약혼자를 향해 건물이나 고치는 일 하신다면서요? 하고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단 한 문장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도 지평수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 묵묵한 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만든다는 거리요. 이 이야기는 전세 사기와 파혼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세상이 몰랐던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비슷한 사연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있던 제 인생은 사실 그 훨씬 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견고하게 살아왔다는 착각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홀로 상경의 대학에 붙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해 밤샘과 도면을 반복하며 이 정도면 괜찮은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정말 빠르고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저는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리로 일하던 그는 현장에서 만난 하청업체들에게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모든 도면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그러면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밀어붙였죠. 저는 설계사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제시하는 건물의 외형과 구조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계약 구조, 임대 리스크, 등기부 등본. 그 모든 것은 제 지식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빌라가 깡통 전세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약혼남의 집안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설계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몰라? 우리 아들은 평생 이런 일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다. 이 결혼 어렵겠다. 그리고 그는 저를 남겨둔 채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없다. 이 결혼 못하겠다. 그날 이후 저는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믿은 제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은 되돌릴 길도 없이 사라졌고 제 가슴의 절반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은 원룸 방바닥에 앉아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많은 건물들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집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린 설계도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했는데 정작 제 삶의 기둥은 너무나 쉽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전세 사기는 단지 금전적 손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이 안정과 기반을 다루는 일인데 정작 제 삶의 기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제 마음을 질식시키듯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 사기꾼들이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설계 도면을 펼쳐도 손이 떨렸습니다. 벽체 두께를 계산해도 눈이 흐려졌습니다. 철근 배치 구조도를 보면서도 저의 삶에서 빠져나간 단단함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물론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로움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가는 대신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사무실 계단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도록 만드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다시 초록으로 물들어도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점점 더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저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을. 어쩌면 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것이 감옥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세상과 마주하게 된 계기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노후 상가 리모델링. 그 건물은 30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배관과 전기 라인은 문만 열어도 한숨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현장 답사를 위해 처음으로 그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벽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들뜬 상태였고 복도는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장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낡은 클립보드를 품에 든 안전점검업체 대표 강민수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 건물은 구조보다 임대계약이 훨씬 위험합니다. 계약 유형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단어,
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영역을 그는 태연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건물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건물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2층 슬래브 하중이 불규칙합니다. 그는 천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관 라이닝이 거의 끝 단계입니다. 그는 벽면의 녹슨 파이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비상구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좁은 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닌 안도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멋을 부리지 않는 사람, 알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수와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면을 보며 논의할 때면 그는 늘 제가 놓친 부분을 조심스럽게 짚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비만 늘어날 뿐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강재를 추가하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이 구조는 법적으로는 통과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신뢰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 오래 하셨나요? 그는 잠시 창문 너머의 철거 현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예, 오래 했습니다. 누구나 화려한 곳에서만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은 묘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점심시간에 그와 마주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점심 드셨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도 아직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 그날 우리는 현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안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민수와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층 바닥 슬래브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시공사 측은 경미한 수준이라며 그냥 진행하자고 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균열은 하중 분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6개월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정이 시공사 현장 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건물에는 앞으로 수십 명이 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일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민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일주일 지연되었고 균열 부분은 완전히 재시공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준공 검사 때 그 부분이 문제없이 통과하자
민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무섭지 않으셨어요? 시공사랑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배가 이 정도는 괜찮다며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이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 건물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낮이었다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꼼꼼하고 왜 이렇게 신중한지를. 며칠 후 민수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5년 전에요.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평생 현장에 있을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사무직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는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나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대기업 다니고 깔끔한 옷 입고 나타나는데 저만 손에 기름때 묻어 있고 아내는 그게 창피했나 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일을 바꾸든지 나랑 헤어지든지 선택하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이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약혼을 했다가 파혼당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요. 제가 설계사면서도 그런 걸 몰랐다고 상대 집안에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는 저를 버렸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는 사기꾼이 나쁜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상가 건물에 균열이 생겼어. 벽에 금이 가고 2층에서 물이 새고 세입자들이 다 나간다고 난리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지방 소도시에 작은 상가 건물을 사셨습니다. 그 건물의 임대료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한다고 은행 알아보러 가셨어. 지연아, 어떡하지? 저는 바로 퇴근을 하고 내려가려 했지만 막차 시간도 이미 지나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세입자 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께 내려가 봅시다. 네. 지금 가면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까지 이런 일에 괜찮습니다. 건물 문제는 빨리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 10시에 서울을 출발해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그러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도면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새벽 2시, 우리는 부모님의 상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지쳐서 안에서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민수는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벽면을 두드려보고 기둥을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가 누수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1시간 뒤 민수는 부모님과 세입자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이 균열은 뭡니까? 민수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축 균열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구조적 균열과는 다릅니다. 그럼 물이 새는 건요? 2층 화장실 배관 연결 부위가 노후화된 겁니다. 이 부분만 교체하면 문제 없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도면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네 군데만 보수하면 됩니다. 예상 비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구조 보강은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겁니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에 세입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새벽까지 부모님과 함께 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 다시 내려와 직접 보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갈 뻔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번 사람은 다르구나.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민수 씨랑 사귀는 거니?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 참 괜찮은 것 같다. 말은 적지만 행동이 확실하더구나.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귀가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수와 저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현장을 돌아보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부모님께 민수와의 재혼 의사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민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지연아, 너 또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 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학력이나 집안 형편은 좀 어떠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어릴 때부터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연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현실도 생각해야지.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한 번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달라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뭐가 다른데? 민수 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며칠 뒤 민수는 정식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앉게.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민수를 관찰하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학력도 없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 지연 씨를 지킬 자신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가 건물일 때 자네가 새벽에 달려와 줬지.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안 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자네가 세입자들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관련 서류를 정리해드리고 잘못된 계약 조항을 설명해드리고 법률 상담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민수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엄마도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화려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다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민수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도 이제 알겠어.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0년 만에 모임 어때? 다들 시간 되는 사람?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동창들과의 모임은 늘 비교와 자랑의 장이었고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지연 씨도 이제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지연 씨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저는 고민 끝에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참석 소식을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 시절 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성적, 외모, 인기 모든 면에서 저와 비교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제가 자신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민수와 함께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너 그새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러나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오랜만이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어? 아, 참 전세 사기 당했다며? 그 일은 잘 해결됐어?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직 해결 중이야. 아이고, 힘들었겠다. 근데 지금은 어디 살아? 아직도 월세야? 응. 서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아, 이분은 제 약혼자예요. 어머, 축하해. 다시 결혼하는 거구나? 대단하다. 나 같으면 용기 안 날 것 같은데.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비아냥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세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건물 안전점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 대표시구나. 대기업은 아니시고 중소기업입니다. 서연은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건물 고치는 일 하시는 거네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점검하는 일입니다. 힘드시겠어요. 현장 일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다른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우리 예비 신랑은 대기업 부장이야.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오늘 못 왔지만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서연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정말 안 됐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서연은 항상 나를 이렇게 만들까?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친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이 좀 심했어.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런 애야.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아. 괜찮아. 그러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연의 약혼자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약혼자인 정우 씨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이 크게 흔들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연의 약혼자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약혼자인 정우 씨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이 크게 흔들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2019년 중앙로 건물 붕괴 사고 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출하셨던 그 안전관리사님 맞으십니까?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정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이
그 건물 3층에 계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원래 그 건물 정기 안전점검을 하러 오신 날이었죠. 점검을 막 끝내고 나가시려던 참이었는데 정우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갑자기 1층에서 굉음이 들리면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셨죠. 침착하게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한 명씩 천천히.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사님은 출구 앞에 서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피한 뒤에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며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3층 구석 상담실에 갇혀 계셨습니다. 문이 비틀려서 열리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대피한 줄 알았는데 기사님께서 혹시 모른다며 층층이 확인하셨던 겁니다. 정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사님이 3층 복도에서 혹시 계십니까? 라고 외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벽을 두드리며 대답하셨대요. 기사님은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2차 붕괴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그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를 업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기사님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떨어진 잔해에 맞으셨던 겁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민수 앞으로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사님께서 그날 정기 점검을 하러 오지 않으셨다면, 아니, 점검을 끝내고 그냥 나가셨다면 저희 부모님은 그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평생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점검을 맡은 건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기사님만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정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민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영웅이셨구나. 서연은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물 고치는 일이라며 비웃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맡은 건물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정우 씨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기사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혼란 속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정우 씨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가볍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가 단순히 점검만 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확인하기 위해 무너지는 건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 순간 민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제 일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가 맡은 건물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가던 참이었는데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그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가치라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창백해진 얼굴, 친구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정우 씨가 민수에게 깊이 고개 숙이던 모습. 저는 승리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저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마주한다는 것은 다시 그 불편한 감정들과 마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 씨도 뭔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그것도 용기였을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서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연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옅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너한테 열등감이 있었어. 저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항상 나보다 더 잘 나가지 않았어? 성적도 좋았고, 집안도 좋았고, 외모도. 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늘 내가 부러웠어. 내가? 응. 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중심이 되었잖아.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좋아했어. 너는 그냥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달랐어. 나는 항상 노력해야 했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성적을 받고 모든 것에서 완벽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줬어. 그런데 너는 그냥 너 자신으로 충분했어.
저는 처음으로 서연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싫었어. 질투도 났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는 걸 보니까 안도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서연아, 전세 사기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기뻤어. 드디어 너도 무너지는구나 싶었어. 너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싶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임 때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 내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어. 내가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민수 씨를 알아보는 순간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를.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 학력, 직업, 돈 그런 것들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매겼어. 그리고 너를 무시했어. 민수 씨를 무시했어.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진심으로 응원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깎아내렸어. 내가 행복해지는 걸 막으려고 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도 서연에게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서연이 던진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서연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너한테 좀 차갑게 대한 적 있어. 뭐? 고등학교 때 너는 항상 나를 비교했잖아.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졌어. 내가 나를 경쟁자로 보는 게 느껴졌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러 더 거리를 뒀던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섰어. 내가 비교하는 게 싫어서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었구나. 응. 우리 둘 다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로 괴롭히지 말자.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잖아. 각자의 행복이 있잖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줄 몰랐어. 나는 내가 날 미워할 줄 알았어. 용서라기보다 이제 놓아주는 거야. 과거를, 그 무거운 짐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냥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친구.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오해들, 서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멀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우리를 치유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결혼식 때 꼭 초대해줘.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 그럴게. 그리고 서연아, 너도 다음 달 결혼식 때 꼭 초대해줘. 당연하지.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고마워. 너도 정우 씨랑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서연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던 제 자신을, 서연을 미워하며 살아온 제 자신을.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택이 만든 가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연도 왔습니다.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지만 예전처럼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축하해.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우 씨 부부도 왔습니다. 정우 씨의 부모님은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님,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으니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요리도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축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함께 행복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평생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행복하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저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현장을 다니며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민수는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철근 배치를 줄이고 콘크리트 품질을 낮추려고 했죠. 그래서요? 제가 막았습니다. 안전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싸운 거예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싸웠죠. 시공사 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 씨,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벽이나 기둥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겉으로 보이는 외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은 크지도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목숨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무너진 기둥을 조용히 다시 세워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건물은 기둥이 버티고 사람은 마음이 버틴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기둥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선택들, 묵묵히 지켜온 원칙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시간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옆에는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면을 펼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기를. 민수가 매일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 부부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